개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제 최종 통과가 좀 됐는데 네. 3,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제적으로 좀 투자되는 산업은 뭔가 K 원전에 대해서 드디어 현대차가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야. 현대차가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랑 그리고 또 지금 자율주행도 빨라질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반영하려다가 전쟁 때문에 다시 내려온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게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잔잔하죠 아직은. 네. 이게 2월 달에 여기도 이제 사실은 세게 맞았는데 2월 25일, 6일, 26일, 27일 이때 급등했던 이유가 보면 새만금에다가 계획 발표하고 네. AI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수소 관련된 클러스터 짓고 이거 이제 또 대통령이 또 참여해서 또 고맙다 그러고 막 이러고 이제 좀 한번 또 행사를 크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현대차가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구나. 소프트웨어. 이제 GPU 5만 장을 되게 뭐 5만 장 뭐 다들 뭐 저기 메타 보면 뭐 몇십만 장씩 사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보니까 5만 장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데 자동차 회사가 5만 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현대차가 두 번째입니다. 테슬라가 유일하게 한 이제 블랙의 기준으로 한 12만 장 정도 된다 그래요. 12, 13만 장. 왜냐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게 거기는 뭐 A 시리즈부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는 블랙엘로 명품을 받은 건데 그러면 5만 장이면 전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의 하웨이가 갖고 있는 것도 3만 장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규모가.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그럼 데이터를 모으겠죠. 엄청난 데이터들을 모을 거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구글 딥마인드랑도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자율주행도 빨라질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로봇도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게 다 네. 적용되는 거죠.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로봇 투자하면 자꾸 뭐 액추에이터 뭐 어디에 부품 약간 자동차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액추에이터는 우리나라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뭐 외국 거 사다 써도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머리죠, 머리.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 거냐.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꾸 하드웨어 관점으로 본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을 잘할 수 있느냐의 능력, 그다음에 그걸 얼마나 적용을 빨리 할 수 있냐의 능력을 보면 현대차는 이제 스타트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밸류가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우리 테슬라가 PER 200배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중국 업체들이 뭐 한 50배 정도 받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이제 현대차가 이제 11배, 12배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면 20배는 받아도 된다. 이제 스텝을 뛰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근데 엄청난 우군들과 엄청난 GPU를 갖고 어떤 퍼포먼스를 낼 거냐 확인해 가면서 올라가겠죠. 그럼 뭐 9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배가 아니라 뭐 30배 줄 수 있고 40배 줄 수 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밸류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죠. 예. 그럼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고 얼마나 잘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확인해 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한참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 주가는 언제 반영할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반영하려다가 전쟁 때문에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저는 4월 9일이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4월 우리 뭐 해요? 네.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데 CEO 인베스터 데이 하는데 여기서 향후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의 구체화를 발표한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표된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기아가 빠졌어요. 신기하게. 근데 이번에 아마 기아의 역할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 로봇 사업 내에서 기아의 역할은 대략 예측하건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자율주행 쪽에 약간 좀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설계 기술 개발하고 현대차가 로봇을 제조하고 AI 학습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현대오토에버는 SI 관제 시스템 뭐 이런 거 한다라고 그랬는데 네. 기아 여기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자율주행은 현대오토에버랑 기아가 같이 협업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은 기아가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하나 껴놓은 게 뭐냐면 화신 있습니다. 화신. 부품업체. 예, 그 마오라 만들고 그다음에 배터리 팩 케이스 만들던 마오라 회사인데, 머플러. 그 바디 모듈을 만든다고 합니다. 로봇이요? 로봇의 바디 모듈, 그 정도까지는 좀 나와 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상장한다는 얘기는 2,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투자한 것도 한참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 자체가 아니라 로봇을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얘를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학습하게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졌다. GPU가 들어온 게 엄청 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 실적 차 몇 대 팔고 이런 거 자꾸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테슬라가 초창기에 전기차 몇 대 팔았다 이걸로 주가가 움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차피 자율주행도 로봇이잖아요, 머리잖아요. 이거 AI라는 걸 학습 만들어 놓으면 로봇에도 쓸 수 있고 자율주행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얼마나 현대차가 잘 구현해내는지 요거가 투자 포인트니까. 여기 많은데 종목들 뭐 사야 되냐? 뭐 기아 사시고 싶은 사람은 기아 사고 뭐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만 사야 된다 그러면 현대차 사는 게 맞다. 결국은 AI 학습을 담당할 거고 제조도 할 거고. 그러면 핵심 종목은 당연히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 관련되거나 자율주행 관련돼서 결국에는 현대차가 떨어지면 다른 것도 더 떨어질 거고요. 올라가면 다른 것도 뭐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은 현대차가 잡아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제일 편하다 투자하기는. 그리고 이제 밸류도 계산하기 편하고. 그러면 20배까지 보면 지금 80에서 9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보는 뷰잖아요. 근데 어차피 상대 수익이잖아요. PER이라는 건 매기기 나름인데 밸류를 주기 나름인데. 그렇죠. EPS는 아주 스페시픽하지만 PER은 매기기 나름이죠. 중국에 있는 그 BYD보다 우리가 싸다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GPU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나기 시작. 스마트카라는 거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로봇에 대한 성과까지 같이 붙이면 한 30배, 40배도 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올해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20배까지만 하면 봐보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80만 원, 90만 원 가면 거의 뭐 7, 80% 수익인데 날 수 있는 거를 굳이 안 살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제일 핫한 대형주는 아마 현대차가 지나고 나면 돼 있을 것 같다.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 역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자동차 그룹들이 PBR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니까 약간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는 걸로 보이는데 좀 한계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SJG 세종인가 이런 예전에 세종공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도 수소 관련돼서는 같이 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이슈로 올라가는 거다. 거기는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거기가 스택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현대 스택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일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랑 거기가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현대제철도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싼 회사니까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아직은 이쪽은 뭐 HL 만도도 한동안 잘 나가다가 요즘에 좀 반응이 없죠. HL 만도도 결국에는 현대모비스를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니까. 그렇죠. SL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현대차의 그렇죠. 맞습니다. 같이 성장하면서 그 어떤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SL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 게 그 LED 하는데 로봇에 LED가 들어가는 불 끄고도 작업한다고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빛이 뭐 필요했나 뭐 이런 좀 저는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직은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굳이 이게 종목을 너무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를 궁금해서 해보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저는 하나 두 개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종목. 개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제 최종 통과가 좀 됐는데 일단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정부가 이제 2조 원 전액을 출자를 합니다. 단독으로 이제 출자를 하고요. 이 부분은 공사 자본금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뭐 공사 출연금이라든가 투자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미 투자를 이제 본격화한다. 그 법인을 뭐 나라가 좀 세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투자 규모는 좀 아시는 것처럼 3,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에서
1,500억 달러가 이제 조선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가 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이 원하는 부분, 뭐 대체적으로 좀 원전이라든가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에 전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미 투자 특별법이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과연 이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네.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투자되는 산업은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했던 부분들은 뭐 에너지, 조선, 원전 뭐 이렇게 국한이 좀 되고 있어요. 다만 네. 해당되는 어떤 산업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선제적으로 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좀 최근에 뭐 일본의 기조를 보면 에너지라든가 뭐 복합 화력 뭐 발전소에 관련된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플랜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확정이 됐는데 이 기조를 보면 사실 원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뭐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에 사실상 뭐 관세 25%를 좀 상향시키면서 미국 안에 원전 투자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요청한 이력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어떤 협상 부분이라든가 23일 기점으로 보면 한미 연맹 소속 위원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K 원전에 대해서 대미 투자에 선제적인 어떤 투자 요청을 좀 하겠다는 부분들 그런 의사들이 전달이 좀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된다면 사실상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원전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전력 수급이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착공 부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병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물리적인 요소죠. 전력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재차 부각이 되고 있고 전기를 끌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구축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의 구축도 사실상 이제 한계점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부분들은 뭐 ESS를 좀 구축해서 에너지를 좀 가둬가지고 24시간 구현하거든가 아니면 가스 화력 발전소를 좀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SOFC라고 하죠. 수소연료라든가 뭐 가스연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좀 창출해 가지고 이를 다시 ESS에 저장해 가지고 에너지를 좀 가동시키는 전략. 근데 이 부분은 투자 비용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뭐 원천적으로는 전력 수급에 좀 대안이 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는 부분이죠.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고 지금 정책 기조를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2030년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기를 좀 짓도록 협의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테라파워가 SMR 사업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작년 하반기에 표준 설계 인증을 좀 받았는데 일단 사업 진행은 테라파워가 좀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SMR 프로젝트가 최소 20기에서 많게는 한 30기까지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전체적 어떤 투자 기인 안에서 일단 자금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관계에 좀 부합되고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미국에서 대형 원전이 좀 갖게 되면 한국에 좀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주기기라든가 뭐 보조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수주와 좀 맞물리면서 공급사로 좀 부각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타격은 좀 덜한데 사실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국전력 산하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전 KPS라든가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EPC 업종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국내라든가 소수의 해외 수주로만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개 그다음에 유럽에서 기존에 확보된 원전 기수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럼 15기를 2030년도까지 건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 개로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설계 인력이 좀 부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서 원전을 좀 짓다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이 원자력 전체 용량은 AP1000이라고 해서 이제 1기와트시 1000메가와트급에 대한 용량인데 한국의 APR 용형 원전의 경우에는 400메가와트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효용성이라든가 건설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할 때는 뭐 한국형 노형 원전이 미국 원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경제성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K원전에 대한 도입 부분들을 굳이 피할 이유가 있을까? 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지적 합의로 인해서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좀 있겠지만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높은 관점. 이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3월 말까지
국내 경우에도 대형 원전 2기, 소형 모듈 원전 1기에 대한 부지 선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영덕 지역이랑 경주 지역이 유치전을 위해서 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공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후보군들이 부각이 되고 난다면 뭐 선별적으로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도입 또는 SMR에 대한 어떤 도입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성 있는 성과를 봐야 될 것 같고 12차 전기본에 대한 내용들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대형 원전과 좀 복합해서 좀 갈 수 있는 구조라면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의 도입 기수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11차에서 이제 한 기니까 이번에는 최소 4기 이상 정도는 유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력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어떤 수요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미국의 한국형 노형원전의 수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면 최수혜가 좀 될 수 있죠. 설계 부분은 뭐 독점적인 어떤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인력 부재 부분들은 한국 한전 기술의 어떤 이 설계 용역을 좀 다시 이어내서 좀 유지될 수 있는 수주 성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테라파워의 SMR 상용화 인증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밀접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뭐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와 사업 협력 관계에서 굉장히 좀 견고한 파트너십을 좀 유지하고 있고 사실 원전의 주기기라든가 주기기 모듈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독점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여기 대해서 대형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주가에 저는 그렇게 크게 좀 유지가 좀 되지 않았다. 올해 수조의 어떤 확장 성과들을 좀 고려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인 상승률은 충분히 좀 더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쇄가 좀 장기화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유가 오르고 사실 그 길이 막힌다는 건 물동량이 좀 막힌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우회 경로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아랍에미리트가 뭐 오만 해 쪽이나 그 이외에 뭐 홍해 쪽으로 네. 좀 유입해가지고 육상 경로를 좀 가거나 아니면 파이프를 연결해서 좀 가져가는 방향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고 있다. 근데 이게 단발성보다 자꾸 재현되는 이슈다 보니까 차라리 아예 뭐 정유 기반 시설들을 옮기는 파이프를 좀 연결해서 옮기는 프로젝트까지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는 LNG 선박의 수요와 좀 직결될 수 있는 영향인데 일단 뭐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부분이면 사실 뭐 크게 뭐 장기적인 어떤 수주 연동 성과는 좀 제한적이지만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리스크의 어떤 방지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경로를 좀 다루는 경로를 좀 다시금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LNG 선박의 어떤 수요 확장 부분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4억 배럴 정도 규모의 비축유가 좀 방출되었는데 유가에 일단 뭐 하락 유일이 뭐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죠. 오늘도 뭐 조그마한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유가가 다시금 배럴당 뭐 90조 원대 뭐 90달러 뭐 중후반까지 좀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유가의 변동성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일본의 뭐 자위대 뭐 함정을 뭐 파견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재차 뭐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라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가 다소 좀 장기화 기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은 일단 뭐 LNG 선박의 어떤 수요 확장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미투자특별법이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일정들이 수립되고 뭐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형성이 좀 되면 네. 사실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선 인프라 투자가 선행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소를 좀 짓는다든가 네. 부가적인 플랜트.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전체 1,500달러 규모가 정확하게는 다 배를 만드는 데 좀 전용되기보다는 LNG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인프라, LNG 탱크 같은 플랜트 기반의 시설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좀 논외로 하는 미국 자체 내 어떤 LNG 수출 터미널 좀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 항구 안에서 사실 뭐 조선소의 도크를 좀 짓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근방에서 사실 LNG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플랜트에 관련된 투자가 병행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이 역시나 뭐 LNG 부분에 대한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지금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들을 보면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을 사실상 뭐 공격한 그런 가장 큰 배경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죠. 결국엔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뭐 석유나 가스를 좀 개발해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에너지 수급 패권을 미국이 좀 가져가겠다는 어떤 전략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장기화된다는 관점에서는 LNG 선박에 대한 수요량들은 북미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존스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회해서 좀 법안 설립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산 선박 그리고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위주로 해서 유입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좀 맞물리면서 LNG 선박의 수요와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다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은 네. 기업이 아니라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LNG 선박의 3대 패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뭐 일본, 중국, 한국 정도인데 전체 이 수주 비중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중국의 이제 윗선 조선소가 러시아의 선박 모듈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좀 공급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산 선박에 대한 이 수주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면 중국 기업은 좀 상당히 배제될 수 있는 요인은 명확하게 국내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LNG 터미널 이외에 뭐 바다 안에서 이제 석유를 시추하거나 뭐 가스를 시추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배에 실어서 나르는 플랜트 시설 이 부분은 우리가 FLNG라고 하는데 FLNG 선박에 대한 수요량들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독보적인 어떤 기술 강점을 해서 수주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미국의 러브콜 안에서 상당한 어떤 수주 내지는 장기적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프로젝트가 언제 정말 착공이 돼서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건가 그 일정 절차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수급적인 기대감이 좀 반영됐지만 그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 뭐 피팅 관광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미국 안에서 전체적인 어떤 수요 조달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철강에 대한 이 관세율이 굉장히 좀 고유의 관세가 좀 부과되고 있는 상황. 그 이전에 제시됐던 쿼트 제한도 모두 다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관세를 좀 많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피팅 관광 기업들이 미국 내 현지 생산 캐파를 좀 늘리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된 그런 일정이라면 정말 이제 국내 피팅 관광 종목들에 대한 수주 성과 내지는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점에 대한 괴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화 부분이 더욱더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 인프라 투자라든가 일단 조선 부분에 대한 대미 투자가 좀 거론이 되면 MRO 사업이라든가 뭐 군함에 대한 건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수급이 좀 집중이 됐는데 사실 본질적인 수혜는 저는 LNG 선박에 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삼성중공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육상 LNG 설비에 대한 리스크가 재차 이번 뭐 이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높아졌죠. 타격을 받게 되면 뭐 해당되는 어떤 복구에 관련된 어떤 관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들 좀 감안해 볼 때 사실 좀 대안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게 해상 안에서 시추하거나 채굴하는 그래서 여기서 즉시 이제 배에서 이제 운송을 시킬 수 있는 FLNG 선박이 좀 대안으로 좀 부상이 좀 됐기 때문에 FLNG 강자는 사실상 뭐 국내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전체적으로 뭐 MRO 선박이라든가 상선에 좀 집중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 캐파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이라든가 수주 성과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소형 조선주 중에서는 저는 대한조선을 좀 봐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VLCC라고 좀 불리는 선박이 대형 유조선입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 거의 대형 유조선은 사실상 뭐 발이 묶인 상태가 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회 경력. 그래서 이제 항로에 대한 어떤 재편들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VLCC 같은 대형 유조선의 경우에 오히려 좀 제한적인 역할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좀 부각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기점으로 보면 이제 선사들이 VLCC보다는 중소형 원유 운반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SCC라는 선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봅니다. SCC 선박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대한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주 성과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뭐 복귀를 좀 해보면 해상운송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선사가 오히려 대형 유조선에 대한 도입 부분들보다는 중소형 원유 운반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조선의 수주 성과도 연동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될